네, 또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고 그 후 우리는 그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라는 결론을 얻으려면은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피의자 최원종 신상이 공개됐고요. 지금 이 사법 입원제 또 경찰의 면책 범위 확대 여러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머그샷은 아니고 그래도 사진은 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것 같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네. 현장에서 찍혔던 사진은 지금의 모습과 뭐 동일을 한 것인데 네. 그런데 지금 뭐 증명 사진을 보이는데 그것은 전혀 또 다른 사람 같은 네. 이런 문제점이 그 지적이 됐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이죠, 왼쪽이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네. 뭐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공적 서류에 있는 사진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는 뭐 네. 그런 형식을 그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신상 공개 제도의 그 실효성 자체가 정말 있는 것이냐에 네. 관한 문제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재작년에 발생했던 이른바 그 고유정 사건에서 그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 이 긴 머리를 활용을 해서 얼굴을 가려서 네. 이게 뭐 커튼 머리다 뭐 이런 사실 또 비판도 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피의자의 인권을 이렇게 지나치게 혹시 그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네. 국제적 표준과 규범에 그 맞는 것인지 뭐 대표적인 뭐 제가 그 기억하는 한 사례가 그 몇 년 전에 그 판사 부부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그 뒤에 그 아이를 잠깐 10분, 20분 두고 이렇게 쇼핑을 하던 차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동 방임이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 신고가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사실이 그 나라의 방송에서는 다 얼굴이 그대로가 보도가 됐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예. 또 그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됐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느 나라였죠? 그게 사실 이제 괌이었죠. 미국이군요. 네,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소위 그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을 했을 때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 그 얼굴이 그대로 사실은 뭐 BBC, 뭐 뉴욕 타임스 이런 데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우리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그 조건과 또 인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스크와 모자까지 제공해 주면서 네. 이렇게 그 가려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범죄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당연히 이제 공적으로 좀 알아야 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그 사안에서도 얼굴 공개가 됐지만 사실상 과연 최 씨가 맞는지에 대해서 네. 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머그샷 공개 그 입법하겠다고 당정이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약속했던 7월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앞서 이제 저희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조금 전 그 모습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정말 동일인인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정말 다른 모습이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테고 중학교 때는 뭐 올림피아드 참가했었던 영재였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소위 그 무차별 범죄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본 첫 번째 시작은 네. 이러한 그 끔찍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생애 주기적 관점을 지나왔기에 네. 어느 시기에 그 변곡점이 되어서 이른바 그 사회적 이방인, 사회적 외톨이가 되었던 것인지 네. 등에 대한 이제 조사가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네. 사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건을 그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잠깐 언급을 그 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그 영재에 그 속하는 수학도 그 잘하고 또 그 올림피아드 대회에서도 입상을 해서 네. 그 본인은 아마 그 목적하는 바가 그 특목고를 진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때문에 뭐 성격적인 문제도 아마 포함이 됐던 것으로 보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패를 해서 나름대로의 그 좌절감과 그 낭만감이 깔리게 되는 이른바 그 변곡점적 사건이 아니었던가. 네. 그 본인의 그 이야기도 형은 특목고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못 갔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시시한 일반고 다니는 것에 대한 네. 뭔가 불만을 표시했던 그런 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 자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처음에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초기 비행, 예를 들면 또는 범죄를 계속하게 되는 지속 요인 또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생각을 반사회적으로 갖게 되고 예.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심각한 불쾌 감정이 생기게 된 그 변곡점적 사건은 이 그 최 씨의 그 경우에는 네. 사실 그 특목고에 대한 그 실패가 예.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원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좌절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현성 인격 장애 또는 성격 장애 이 진단을 이제 받았었다고 하는데 치료는 받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목소리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원하게 돼 있는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본인이 이를테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도 하고 네. 입원에 대한 것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자의 입원이라고 하는 이제 뭐 첫 번째 유형이 있겠죠.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이제 없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른바 조현병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이런 심각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변에서 특별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에 네. 이른바 비자의 입원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뭐 쓰긴 합니다만 네, 네. 그것이 뭐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한다면 뭐 네. 세 번째 그 유형은 이와 같은 그 상황을 행정기관이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일정 기간 입원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의 경우에는 기간이 한 2, 3일 정도에 불과한데 응급 입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네. 무엇인가 그 난동을 부리는데 일단은 병원 등의 치료가 이제 요하는 이런 상태의 짧은 기간에 입원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이제 있는 이런 부분의 그 시작은 사실 이 정신보건건강법이 2016년도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 입원하는 경우에 이게 그 인권 침해의 그 사례가 상당 부분 또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네.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재산상의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 그러면 부모 또는 가족 보호자 두 명이 동의를 하고 네, 네. 한 명의 전문의만 동의를 하게 되면 네. 그냥 강제로 입원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재산상의 그 분쟁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가둬 버리는 네, 이런 그 네. 사회적 폐해가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위헌적으로 판단이 돼서 네. 정신보건건강법이 개정이 돼서 네. 이와 같은 비자의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 절차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보호자 2인의 동의뿐만이 아니고 전문의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전문의 2명이 소속 기관이 또 달라야 되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그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을 하는 그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의 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단점으로서 뭐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단약을 해서 약을 계속 복용하지 않아서 네. 증상이 더 심각해진다든가 또 어떻게 본다면 가족이 이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의사 분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혹시 나중에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겠죠. 그렇겠군요. 네, 뭐 이런 그 복합적인 그 요소들 때문에 네. 소위 그 자의 입원,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의 그 비율 자체가 떨어진과 어떻게 본다면 뭐 연동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보는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그 범죄의 건수는 좀 증가를 했다. 네. 뭐 이런 이제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 최 씨가 그 정도의 심각한 이른바 그 망상이 아주 심각하고 중증 정신병이었느냐 네. 이 여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정신과에서의 그 진단은 소위 그 분열성 성격 장애 이 얘기는 아직 망상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네, 네. 성격의 독특한 특징이 혼자서 지내고 싶어하고 사회와는 연결하고 싶지 않기
하는 이런 그 특별한 점이 그 있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조현병의 점이 하위 단계더군요. 그러니까 조현성 성격 장애라는 것이. 그렇죠. 그 뭐 전 단계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어쨌든 정신병질에 관한 것에 정부 당국과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이 협업하는 것은 이제 물론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이번 그 사건의 그 본질을 일부 소수의 정신병질적 문제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치부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신력 있게 국가가 이제 판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법입원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 그래서 환자 가족, 정신보건 전문가 등이 법원에 이제 사법입원을 신청하면 판사가 관련 전문가와 심사를 진행하게 돼 있고 법원이 강제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요. 영국과 호주 등은 법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심판원, 그러니까 아예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자의 그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을 한 것이고 네. 지금 정신건강심판원 역시 준사법기관이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면에서 사실상 비슷한 점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른바 그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보호자 2명, 그다음에 그 정신과 전문의 1명, 그리고 최종적 판단을 의사가 아니고 네. 이 판사가 하는 것으로 하는 이런 외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또 현실적인 그런 이제 것도 함께 사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 정신과 그 병동이 대략 5만 9천 개, 한 6만 개입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으로 판사를 대폭 많이 뽑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6만 건 이상의 업무 부담이 갑자기 지금 뭐 생기는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이 제도가 만약에 뭐 다음 뭐 올 또는 내년 초에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겠느냐? 네. 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함께 또 정신과 고려해야 되는 병동도 거죠.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병동도. 그렇죠. 병동도 사실 그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네. 그 긴급 입원, 응급 입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 4일 정도. 근데 뭐 경찰 현장에서 이 병동이 없어 갖고 그것을 이제 찾아 그 헤맨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네. 찾느라고 병동이 이제 없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대로 이제 또 방치가 되거나 이래서 또 뭐 끔찍한 결과도 생겨서 뭐 네. 경찰관이 뭐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병동도 부족하고 진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등과 그 더불어서 네.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잠깐 머무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제 부담이 그 있는 것이고 네, 네. 그것에 대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소송에 뭐 연관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도 또 있는 것인데 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사법입원제도는 최종 판단을 사법부 그 판사가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그 건수 자체가 이게 6만 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6만 건을 지금 갑자기 그 판사들이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번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법입원제가 이제 예방 차원이라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경찰의 뭐 그 권한이랄까요, 역량이랄까요, 이런 범위에서 이제 면책의 범위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고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 언급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의 입장에서 네. 사실은 이제 현재 작년 초에 네. 경찰관 그 직무 그 집행법에 뭐 특별한 그 상황에서 일정한 경찰 행위를 했는데 네. 그 관련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예.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그 만들어 놓긴 그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상당히 좀 뭐 까다롭긴 합니다만, 뭐 그것에 대한 뭐 설명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것은 꼭 경찰관뿐만이 아니고 예. 일반 그 시민들도 시민도. 시민 역시 만약에 이번 유사한 상황에서 예. 느닷없이 예.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소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네. 소위 그 상당한 범위 내에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정당방위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정당 방위 네, 네. 또 사회 상규의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내가 일정한 공격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법에서 특별히 예. 이것은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위 그 유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유들을 열거를 해놓은 것이죠. 네, 즉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예. 또 유법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당방위라든가 정당 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 위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조각 이유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정당 방위가 이제 인정되기 그 위해서는 상당 부분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까다로운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한 만큼 네. 내가 방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네. 바꾸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이제 치려고 했는데 예. 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서 호신형 장비 장구를 갖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 호신형 장비 장구로 이 공격자를 내리쳤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 부러졌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뭐 그런 등등이 우리나라는 정당 방위 범위를 예. 상당히 그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 네. 뭐 이런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얘기한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뭐 경찰관도 이제 시민 중 하나니까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그 행사하는데 네. 주저함이 없음을 이제 주문한 것이다. 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저 같은 이제 정당방위 저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면책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예.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네. 또 감찰 조사를 받게 되고 설령 그 형사적인 책임이 다소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네.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그 소송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리티게이션 플러스 포비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티게 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있다. 네. 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최근 2, 3년 사이에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경찰 내에서도 보험 제도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액수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고요. 그 미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송무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일정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 마치 그 변호인을 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선무관 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국내에도 몇 년 전에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각 지방경찰청에 2, 3명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소송 행위는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또 변호사법적인 변호사법에 네. 제약이 있습니다. 예. 요약하게 되면은 일단 2,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경찰의 공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 여전히 뭐 총기 사용 같은 경우에도 총기를 실제로 발사하고 났을 때 오는 이른바 후폭풍. 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지혜가 총을 쏘지 말고 그냥 던져서 맞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총을 냉소적 던져서 맞추라고요. 네, 그런 그 반응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작년에 네. 경찰관에 예. 1인 1총기 소지 네, 네. 이런 제도를 그 제안을 해서 네. 이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수렴을 해서 그 각 경찰서 무기고에 있던 380촌도 지금 그 지구대로 다 이관을 해서 실제로는 경찰관 1인당 총기 1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 소진하고 있는데 그 사용 기준이 이제 그 경찰이 그 만든 내부적인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을 보면 사실상 이제 그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내부의 목소리 좀 보여주시죠. 그 많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총기를 현실적으로 그 사용하는 그 건수를 보게 되면 1년에 뭐 5건 남짓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뭐냐? 경찰관들이 대부분 물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몸으로 이제 막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니면 피하거나. 138만 건을 진압하는 중에 권총을 쓴 사례는 3년간 15건이니까 1년에 5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저렇게 그 무력화가 되어 있느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저와 같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네. 인천에서 발생했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112 신고를 했는데 네, 네. 경찰관 2인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그냥 떠나는
이러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경찰의 장비 장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혹시 법에 규정된 물리력을 사용해도 네. 과연 진짜로 조직이 보호를 해주겠느냐, 정부가 보호를 해주겠느냐, 네. 결국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장에서의 지혜 아닌 지혜다. 뭐 이런 그 판단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청장이 예를 들면 장갑차도 배치하고 특공 대원도 배치를 했는데 과연 그 배치된 장비 장구를 사용했을 때 네. 정말 경찰청장이 이 책임을 지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검토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상당히 의심을 갖기 때문에 냉소적인 분위기는 여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